은퇴하고 전원주택 짓겠다는 그 꿈 저는 이제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서늘해집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너무 많은 분들이 이 선택 하나로 노후 전체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걸 봤거든요. 평생 일만 했으니 이제라도 자연을 보며 편히 살자 하고 덜컥 지은 그 집이 은퇴자의 통장을 가장 빠르게 말려버리는 블랙홀이라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사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요. 오늘 소개할 한 퇴직 교사의 사례가 단순한 실수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선택을 고민하는 시청자분들의 미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은퇴 후 전원주택을 지은 순간부터 악몽이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골로 내려가 석 달 만에 모든 게 무너졌고요. 전원주택이 그분이 평생 모은 6억 원을 그대로 집어삼켰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어? 전원주택 사는 사람도 많은데 그런데요. 은퇴자라는 특수한 상황과 전원생활이라는 구조적 리스크가 만나면 생각보다 훨씬 빨리 무너집니다. 심지어 무너지는 과정도 조용해요. 통장 잔고가 빠져나가는 소리도 안 들리고 몸도 마음도 지쳐가는데 정작 본인은 왜 이렇게 힘든지조차 처음엔 몰라요. 저도 은퇴 준비하시는 분들 상담하다 보면 늘 듣는 말이 있어요. 도시 생활이 너무 지쳐서요. 이제 전원에서 쉬고 싶어요. 이 마음 누구나 이해합니다. 시청자분들도 솔직히 그런 꿈 한 번쯤 꾸셨죠. 아침에 새소리 들으며 일어나고 집 앞에 텃밭 있고 밤에는 공기 좋은 곳에서 쉬고 그런데요. 제가 드릴 말은 단 하나예요. 그 평화로운 장면 뒤에 숨겨진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잔인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전원주택이 어떻게 은퇴자 한 명의 노후를 무너뜨렸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실수를 막을 수 있도록 실제 사례도 3가지로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우선 이 교사분은 30년 가까이 아이들을 가르치며 성실하게 일하셨고 정년을 몇 년 앞두고 스스로 교직을 내려놓으며 은퇴를 선택하셨어요. 도시에서 아파트 값은 이미 너무 올랐고 조용한 삶을 원하던 그는 은퇴 후엔 전원주택에서 힐링하자는 오래된 꿈을 실현하기로 했죠.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그는 토지를 사고 설계하고 시공사를 계약하고 이 과정에서 6억이라는 거금이 들어갔어요. 은퇴자 입장에서 6억은 인생 후반전을 책임져야 하는 노후 자산이잖아요. 그런데 전원주택이라는 선택은 그 자산을 집이라는 단일 항목에 몰빵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상하지 못한 현실과 마주했죠. 전원주택은 유지비가 상상 이상으로 많이 들어요. 도시 아파트는 관리비만 내면 모든 게 해결되지만 전원주택은 지붕 수리, 보일러 고장, 배수 문제, 겨울철 동파, 벌레 짐승 피해 하나하나가 전부 비용입니다. 이 교사분은 내려간 첫 해 겨울에만 1천만 원 넘게 썼어요. 왜냐하면 시공사가 자재를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슬쩍 바꾸는 바람에 누수와 단열 문제가 한꺼번에 터졌거든요.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있었죠. 고립감. 도시에 살 때는 몰라요. 이웃이랑 말 한마디 안 해도 사람들 소리 들리고 불빛 있고 그 자체로 안정감이 있어요. 그런데 전원주택은 밤이 되면 정막이 무겁게 내려옵니다. 사람이 없어요. 아는 이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혼자 있어야 해요. 은퇴자에게 이 고립감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집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전원주택은 팔려고 내놓는 순간 가치가 떨어집니다. 사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 6억이 묶여버린 거죠. 결국 이 교사분은 매달 유지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도시로 돌아오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집은 팔리지 않고 노후 자금은 고갈되고 결국 월세집으로 옮겨 살면서 다시 일을 구해야 했어요. 이게 진짜 현실입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3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은퇴자들이 왜 전원주택에서 이렇게 힘들어지는지 3분의 이야기로 보시면 훨씬 선명하게 와닿을 거예요. 첫 번째 사례는요. 뉴저지에서 은퇴한 한인 부부 이야기입니다. 미국 생활 40년 하시고 한국으로 돌아가 전원주택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자고 하셨어요. 그런데 한국 전원주택은 미국처럼 관리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요. 눈이 오면 직접 치워야 하고 배관 문제도 스스로 해결해야 하고
병원은 멀고 119 출동 시간도 깁니다. 이 부부는 결국 건강 문제 때문에 1년 만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집은 아직도 안 팔렸고 그 유지비만 매달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은퇴자 혼자 내려간 경우예요.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요. 혼자라도 조용히 살겠다며 시골로 갔는데 외로움이 문제였어요. 낮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해가 지면 마음이 갑자기 가라앉고 불안하고 누가 문을 두드리기라도 하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결국 그는 다시 도시로 돌아왔고요. 전원주택은 3년째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경제적 문제로 전원 생활을 시작한 분이에요. 도시 아파트 유지비가 너무 부담돼서 시골로 옮겼는데 예상 못한 비용이 너무 컸습니다. 연료비, 관리비, 수리비 도시보다 싸게 살려고 갔는데 오히려 지출이 더 늘어나 버린 거죠. 특히 겨울철 난방비는 도시의 2배가 넘었습니다. 은퇴자에게 이런 예측 불가능한 비용들은 곧바로 위기로 이어지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을 겁주려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똑같은 실수로 노후를 통째로 잃고 있기 때문이에요. 전원생활 자체를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은퇴자에게 전원주택은 꿈이 아니라 투자이자 리스크 관리라는 걸 꼭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은퇴자의 라이프 스타일은요, 생각보다 훨씬 도움이 필요한 구조예요. 병원, 대중교통, 응급상황 대응, 커뮤니티, 돌봄, 안정성 이 모든 걸 떠받치는 건 결국 도시의 인프라입니다. 전원주택은 이 인프라를 스스로 담당해야 하는 삶이에요. 전원주택은 로망이 될 수 있지만 노후 자산의 대부분을 걸어야 하는 선택이라면 아주 신중해야 합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요, 은퇴자에게 전원주택은 거의 항상 고위험 선택입니다. 조용한 삶을 원하셨다면 도시의 작은 아파트가 훨씬 안전할 때가 많아요. 노후는 안정이 먼저고 삶의 질은 안정 위에서만 만들어지니까요. 그래서 많은 은퇴자분들이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전원주택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삶이 아니었다고요. 사실 이 말이 핵심이에요. 전원생활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은퇴 이후의 몸 상태와 체력, 경제력, 사회적 연결성이 전원생활과 맞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죠. 특히 교사처럼 오랜 기간 조직 안에서 살아온 분들은 갑작스러운 고립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평생 누군가와 소통하며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아무도 없는 공간에 있는 건 생각보다 훨씬 무겁게 다가오거든요. 그리고 제가 은퇴 상담에서 자주 듣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전원주택을 선택한 분들은 대부분 이 정도면 충분히 버틸 수 있겠지 하고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했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은퇴 이후의 삶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너무 많아요. 갑작스러운 병원비, 난방비 폭등, 집 수리비, 가족 방문 비용 이런 비용이 생기면 전원주택처럼 유동성이 낮은 자산은 바로 부담이 됩니다. 특히 집이 팔리지 않는다는 건 사실상 노후 자금이 묶여서 손을 쓸 수 없다는 뜻이죠. 이 교사분도 결국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집은 있는데 돈이 없고 돈이 없으니 집을 유지할 수도 없었다. 이게 은퇴자의 가장 잔인한 딜레마예요. 자산이 있지만 쓸 수 없다는 것. 특히 전원주택은 매달 돈을 만들어주지 않는 자산이에요. 오히려 돈을 계속 빼가는 구조죠. 여러분 은퇴 후에는요, 어느 선택이든 반드시 현금 흐름과 연결해서 생각하셔야 해요. 꿈과 감성만으로는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필요한 건 평온한 풍경이 아니라 안정된 현금 흐름이에요. 돈이 편안해야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야 삶이 유지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조언은 이거예요. 전원주택은 은퇴 후가 아니라 은퇴 전에 경험해보는 게 좋다는 겁니다. 주말주택으로 살아보고 겨울에 직접 지내보고 그 지역 병원 교통생활 인프라를 최소 1년은 체험해보는 거죠. 이 과정 없이 바로 내려가는 건 마치 수영을 배워본 적도 없이 깊은 바다로 뛰어드는 것과 같아요. 바다는 예쁘지만 위험하잖아요. 전원생활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미 전원주택을 선택하셨던 분이라면 너무 자책하지 않으셔도 돼요. 많은 은퇴자분들이 같은 실수를 하셨어요. 중요한 건 지금이라도 현실을 정확히 보고 다음 선택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은퇴 이후의 삶은 아직 길고 생각보다 더 많은 기회가 남아 있거든요. 친구들 통장 공개되는 순간 진짜 섬뜩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거 남의 일이 아니구나. 우리 모두 이미 시작된 노후 파산의 길을 걷고 있었구나. 그 방 안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은 전부 은퇴한 지 몇 년 된 친구들이었는데요. 웃으면서 모였지만 통장 잔액이 하나씩 공개되는 순간 분위기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는 숨을 들이켰고, 누군가는 머리를 감싸 쥐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눈을 마주치지도 못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던 건 돈이 부족한 미래가 아니라 이미 그 미래가 도착해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사실 이런 상황, 여러분도 한 번쯤 상상해 보셨을 거예요. 막연히 나는 괜찮겠지, 월 몇백이면 버티지 않나? 하고 생각하다가도 사람들끼리 솔직하게 자산을 비교하는 순간 현실이 훅 밀려옵니다. 살아온 방식, 쌓아온 자산, 선택했던 돈 관리 방식 모든 게 한순간의 결과로 드러나죠. 그리고 그 결과는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말, 그날처럼 가슴 깊이 박힌 적이 없었어요. 이런 이야기가 남일 같지 않은 이유는 우리 모두 비슷하게 살았고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기 때문이에요. 평생 일하며 아이 키우고 집 대출 갚고 노후 준비는 늘 내일로 미루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은퇴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막상 은퇴를 하고 나면 그동안 신경 쓰지 않았던 생활비가 칼처럼 우리 목을 누르고요. 내가 생각한 은퇴 생활비랑 실제 필요한 돈이 이렇게 다른 거였나? 다들 똑같이 그 충격을 겪습니다. 그날 친구들끼리 통장을 공개하게 된 건 피크닉 자리에서 누군가 농담처럼 말했기 때문이에요. 다들 은퇴했는데 우리 솔직하게 자산 공개라도 해볼까? 웃으면서 던진 말이었지만 아무도 예상 못했죠. 그게 서로의 진짜 노후 상태를 확인하는 잔혹한 순간이 될 줄은요. 첫 번째로 통장을 보여준 친구가 말했어요. 야, 나 생각보다 얼마 안 남았다. 농담인 줄 알았는데 잔고가 화면에 뜨자마자 다들 말을 잃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했고 남들보다 더 절약하며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은퇴 세 번째 해에 통장 잔고가 이미 절반 가까이 줄어 있었어요. 생활비, 갑작스러운 의료비, 부모님 부양비 하나하나가 그 친구를 조금씩 갉아먹었던 거죠. 그리고 그 순간 다른 친구들이 속으로 생각한 겁니다. 나도 저럴 텐데, 아니, 나는 더 심각하겠는데? 그게 바로 우리 은퇴 세대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노후는 준비한 만큼만 펼쳐지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지 않은 비용들이 매달 우리를 때리고 준비한 돈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줄어듭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내 노후 자산이 안전할까? 라는 질문을 더 이상 미루지 않게 됐습니다. 통장 공개가 무슨 오락도 아니고 서로를 비교하자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날 것 그대로의 현실이었어요. 그리고 그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무서웠습니다. 이런 상황을 조금 더 명확히 보여드리려고 실제 비슷한 상황을 겪은 세 사람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왜 그 방 안이 비명으로 가득 찼는지 한 번에 이해가 되실 거예요. 사례 하나는 오랫동안 교직에 있던 어씨 이야기예요. 어씨는 교사라서 연금이 꽤 나오니 걱정 없을 줄 알았대요. 그런데 막상 은퇴해보니 생활비가 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교육청에서 근무할 때는 몰랐던 각종 보험료, 의료비, 경조사비까지 더해지니 매달 마이너스가 이어졌고 결국 적금과 예금을 깨쓰기 시작했어요. 나는 남들보다 준비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통장 잔고 줄어드는 속도를 보니까 숨이 막히더라. 이 말 들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교사도 이런데 나 같은 사람은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그대로 우리 현실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은퇴 직후 ETF에 투자했다가 큰 흔들림을 겪은 B씨예요. 퇴직금 전부를 넣으면 배당과 성장으로 매달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을 거라 믿었죠. 하지만 시장이 몇 달만 조정와도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일해서 번 돈이 아니라 쌓아둔 돈이 줄어드는 건 완전히 다른 공포더라. 은퇴자들에게 투자란 돈을 불리는 게 아니라 줄어들지 않게 하는 싸움이라는 걸 사랑하게 깨달은 거예요. 더 무서운 건 B씨도 내가 그럴 줄 몰랐다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한국으로 귀국했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 시부부 이야기입니다.
한국이 더 싸게 살 수 있을 거라 믿고 갔는데 막상 생활비가 물가에 따라 확확 튀어 오르면서 감당이 안 되더래요. 특히 병원비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나와서 몇 달 만에 자산이 송두리째 흔들렸어요. 한국이 싫어서 돌아온 게 아니라 노후에 버티기엔 우리가 가진 돈이 너무 약하다는 걸 느낀 거였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진짜 남일 같지 않죠? 이 세 사람 사실 우리 주위 어디에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저 세 사람의 문제점이 각각 다르지만 결국 결과는 똑같다는 것이에요. 자산은 줄고 두려움은 커지고 노후의 삶은 불안정해진다는 것.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한 순간이에요. 통장 잔액을 들여다보는 그 짧은 순간. 그날 친구들끼리 모였던 방 안이 왜 비명으로 가득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건 서로의 금액이 적어서가 아니라 내 미래가 이미 보이는 것 같아서였습니다.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노후,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지출, 누구도 예측 못하는 의료비. 그 모든 불확실성 앞에서 우리는 결국 같은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그 방 안에 있던 사람들 다들 하나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출을 기록하고 의료비 대비 계획을 세우고 연금과 세금 구조를 다시 공부했어요. 막연한 불안보다 현실을 마주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걸 깨달은 거죠. 결국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위험한 건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얼마나 취약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날 통장 공개는 그걸 알려준 계기였고 비명은 무서움 때문이기도 했지만 어쩌면 깨달음의 소리였을지도 몰라요. 은퇴 후의 삶은 누구에게나 낯설고 두렵지만 준비하고 알아가는 사람은 결국 길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이미 그 길 위에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현실을 똑바로 보시면 됩니다. 돈이 줄어드는 속도, 의료비가 치고 들어오는 구조, 연금의 한계, 예상 못한 지출들. 그걸 아는 순간부터 노후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통장 공개 순간이 누군가의 비명을 부르는 순간이 아니라 오히려 잘 버텼다. 생각보다 괜찮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오도록 지금부터 같이 대비하면 됩니다. 그리고요, 그날 이후로 가장 크게 달라진 건 돈을 바라보는 태도였어요. 예전엔 통장 잔고를 보는 게 그냥 숫자 확인하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그 숫자가 앞으로의 내 삶을 얼마나 지탱해 줄 수 있는지를 진짜로 따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은퇴자들에게 돈은 단순히 소비의 도구가 아니라 시간을 버티게 해주는 체력이거든요. 체력이 떨어지면 더 조심히 써야 하고 관리해야 하고 회복하는 방법도 필요하죠. 노후 자산도 완전히 똑같아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한 달 생활비만 잘 맞추면 되라는 믿음인데 막상 따지고 보면 노후의 진짜 위험한 건 예측 불가능한 비용이에요. 병원비, 경조사비, 갑작스러운 수리비, 해외에 사는 자식들이 필요할 때 보내주는 지원금 이런 것들이 한 번씩 훅 치고 들어오면 통장이 1년 만에 반토막 나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날 통장 공개 자리에서 비명이 터졌던 것도 사실 이런 미래가 그대로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친구들끼리 나눈 얘기 중 가장 뼈 아팠던 말이 있었어요. 야,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이 말입니다. 은퇴 전에 수십 번 계산했고 유튜브에서 은퇴 준비 영상도 많이 봤고 주변 조언도 들었는데 막상 현실 앞에 서면 그 계산은 전부 이론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하지만 다행인 건 이 공포가 사람을 마비시키는 공포가 아니라 움직이게 만드는 공포라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친구들 모두 각자 노후 계획을 다시 세웠거든요. 한 친구는 의료비 대비 보험을 재정비했고 또 다른 친구는 지출 항목을 줄여서 매달 30만 원이라도 자산이 줄어들지 않게 만들었어요. 어떤 친구는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어디가 내 생활비 구조에 맞는지 직접 계산해보고 있더라고요. 이런 변화가 왜 중요하냐면요. 노후는 완벽한 계획이 필요한 게 아니라 현실을 알고 대응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막연한 불안보다 정확한 불확실성이 훨씬 안전하다는 거죠. 내가 어디에 취약한지, 어떤 비용이 문제인지, 지금 가진 자산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이런 걸 자각한 사람은 같은 돈을 갖고 있어도 훨씬 오래, 훨씬 안정적으로 삽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통장 보면서 겁먹지 마시고
그 숫자 뒤에 숨어 있는 패턴을 보시라고요. 지출이 빠지는 구조가 어떤지, 의료비가 얼마나 위험 요소인지, 연금이 어느 순간 부족해질지 이걸 보는 순간부터 노후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됩니다. 그날 비명으로 가득 찼던 방안, 사실 그 비명은 망했다는 절망이 아니라 이제라도 진짜 현실이 보인다는 깨달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깨달음 덕분에 우리 모두 살아남을 준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7년 일찍 파이어한 부부에게 찾아온 잔혹한 진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문장을 듣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은퇴를 앞둔 분들, 조기 퇴직을 고민하는 분들, 혹은 이미 회사에 마음이 떠나 있는 분들일수록 이 문장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조기 은퇴는 사람들 말처럼 자유의 시작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따라오는 잔혹한 진실들이 꽤 많고 이걸 모른 채 뛰어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부부가 함께 7년이나 앞당겨 파이어를 선언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 줄이면 건강해지고 우리끼리만 잘 살면 되겠지? 절약하고 투자 조금 하고 생활비 많이 안 쓰면 충분히 버틸 수 있어. 은퇴 후엔 마음 편히 아침 햇살 맞고 커피 마시면서 여유 있게 살면 되겠지? 그런데요. 은퇴한 사람들, 특히 계획보다 일찍 은퇴한 사람들을 만나보면 진짜 공포는 돈 부족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삶을 감당할 준비가 안 돼 있었을 때 나타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참 잔혹해요. 돈, 관계, 건강, 일상의 균형. 회사에 다닐 때는 시스템이 다 잡아주던 것들이 은퇴하는 순간 전부 내 손에 떨어지니까요. 그리고 그걸 감당할 준비가 안 됐을 때 찾아오는 혼란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무겁습니다. 지금부터 들을 이야기는 부부가 조기 은퇴를 선택한 뒤 마주한 현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단순한 공포 조장이 아니라 실제 부부들이 겪은 3가지 사례를 통해 은퇴 준비라는 게 정말 어떤 의미인지, 조기 은퇴가 왜 위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문제가 왜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지를 정말 현실적으로 풀어드릴게요. 말투는 영상에서 이야기하듯 편하게 들릴 수 있도록 그대로 유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기 은퇴가 왜 이렇게 무서운 선택이 되는 걸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은퇴하면 돈만 조심하면 된다. 는 생각이요. 근데 조기 은퇴는 돈이 아니라 리듬의 붕괴에서 시작됩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아침에 일어나야 하는 이유가 있고, 가야 할 곳이 있고, 봐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쏟아야 하는 에너지가 있고, 정해진 루틴 안에서 하루가 흘러갔죠. 그런데 퇴사하는 순간, 특히 40대처럼 젊은 나이에 은퇴하면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의무가 사라집니다. 사라진 자리에 뭐가 들어오냐면요. 막막함, 불안, 그리고 비교가 들어옵니다. 이건 돈이 많아도 적어도 똑같이 찾아옵니다. 은퇴가 자유가 되려면 그 자유를 버틸려면 체력이 필요해요. 근데 대부분 이걸 전혀 준비 안 하고 은퇴합니다. 그래서 7년 일찍 파이어한 부부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예상 못한 건 돈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무게였다. 이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3가지 사례로 아주 현실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사례 하나. 첫 해가 제일 무서웠습니다. 우린 서로를 너무 몰랐어요. 어부부는 둘 다 40대 초반에 IT 업계에서 일했습니다. 맞벌이였고 소득도 안정적이었죠. 둘이 합쳐서 10억 조금 넘는 자산을 갖고 있었고요. 둘은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 퇴사하면 인생의 질이 올라갈 거야. 그런데 퇴사한 첫 3개월 동안 두 사람은 결혼 이후 가장 많이 싸웠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회사 생활을 할 때는 서로의 일상이 달랐고 각자 바빴고 함께하는 시간이 적었기 때문에 오히려 갈등이 생길 틈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같은 공간에 있어야 했고 생활 패턴의 차이, 집안일의 비율, 시간 쓰는 방식, 각자 느끼는 불안의 강도까지 모든 차이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말했어요. 남편이랑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서로 너무 다른 사람들이었더라고요.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사가 우리의 관계를 붙잡아주고 있었던 거죠.
이게 잔혹한 진실 중 하나예요. 은퇴는 관계의 민낯을 드러냅니다. 준비 안 된 조기 은퇴는 돈이 아니라 관계부터 흔들어 버립니다. 사례 둘. 우린 계산을 잘못한 게 아니었어요. 심리가 무너진 거였습니다. B부부는 아주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생활비 계산, 의료비, 보험, 비상자금, 투자까지. 정말 교과서처럼 준비했어요. 7년 조기 은퇴를 선언한 뒤에도 생활비는 충분했습니다. 남편은 은퇴 직전까지 수익날 재테크를 해놨고 아내는 절약에 능숙했어요. 근데 정작 무너진 건 심리였습니다. 남편은 퇴사 후 갑자기 우울증 비슷한 증상을 겪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던 사람이었고 업무적 성취가 삶의 대부분이던 사람이었거든요. 퇴사하고 나니 아무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주는 자리가 없어졌고 자기 존재감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말했어요. 돈은 충분했는데 남편 마음이 무너지니까 우리 집 전체가 흔들렸어요. 남편 본인도 인정했습니다. 저는 돈이 아니라 나를 잃은 거였습니다. 이게 두 번째 잔혹한 진실입니다. 조기 은퇴는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에게는 축복이지만 준비가 안 되면 정신이 먼저 흔들립니다. 사례 셋.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가 부담이 될 줄은 몰랐어요. 시부부는 평생 여유를 꿈꾸던 분들이었습니다. 둘 다 40대 후반이고 자녀는 독립했고 집도 있었고 모아놓은 자산도 넉넉했어요. 진짜 파이어족의 교과서 같은 부부였죠. 퇴사 첫날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둘만의 삶이 시작되는구나. 근데 막상 6개월이 지나자 우리가 하루 종일 뭘 해야 하지? 이 질문 앞에서 두 사람이 멈췄습니다. 놀아도 재미가 없고 여행을 가도 설레지 않고 취미를 만들어 보려 해도 금방 질렸습니다. 자유는 원래 좋은 건데 그 자유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니까 부담이 된 거예요. 아내는 말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일상이 지루해서 힘들었고 퇴사 후엔 너무 자유로워서 힘들더라고요. 남편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린 돈은 있었는데 은퇴 후의 삶을 설계한 비전이 없었습니다. 이게 세 번째 잔혹한 진실이에요. 조기 은퇴는 시간 부자를 만들어주지만 그 시간을 견딜 능력이 없다면 자유가 고통이 됩니다. 그렇다면 조기 은퇴를 준비하는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 은퇴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은퇴의 본질은 돈이 아니라 구조다. 삶을 버틸 구조, 하루를 유지할 루틴, 자기만의 역할과 존재감, 부부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시간의 질, 계획된 경제 흐름, 건강과 관계를 지키는 기초 체력. 이 모든 게 조기 은퇴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7년 일찍 은퇴한 부부들은 말했습니다. 우린 돈보다 더 중요한 걸 너무 늦게 알았다. 이 말이 정말 크게 울립니다. 돈을 준비하는 것만큼 삶의 구조를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뜻이니까요.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 조기 은퇴는 결코 나쁜 선택이 아닙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조기 은퇴는 내 인생을 망칠 만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조기 은퇴는 자유를 얻는 선택이 아니라 자유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 살아남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조기 은퇴를 고민하고 있다면 돈뿐만 아니라 관계, 심리, 하루의 질, 역할, 정체성까지 함께 준비하시길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그게 여러분의 은퇴를 잔혹한 진실이 아닌 두 번째 인생의 시작으로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길이니까요. 조기 은퇴를 했던 부부들이 공통으로 후회했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은퇴 후에 나를 너무 낙관적으로 그렸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대부분 은퇴 전에는 이런 상상을 해요.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서 산책하고 커피 마시고 책도 읽고 주말이 매일 같겠지? 근데 사람은요. 여유를 소비하는데도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유라는 건 기쁨이 아니라 빈 공간이에요. 그 빈 공간을 채울 힘이 없으면 그 공간은 금방 불안으로 바뀝니다. 어부부가 그랬어요. 두 사람은 은퇴 후에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걸 기대했는데 막상 시간은 많은데
그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어요. 그 결과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쌓이면서 서로에게 짜증이 들고 내가 왜 은퇴했지? 라는 후회가 시작되더라는 거죠. 특히 남편은 회사에서 받던 작은 인정, 동료들의 피드백,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감정이 사라지면서 자리값을 잃은 듯한 허탈감에 빠졌고, 아내는 남편의 변화가 두려워졌습니다. 이걸 전문 상담가들은 역할 상실의 충격이라고 말해요. 사람은 하루아침에 하던 역할이 사라지면 정체성을 잃습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상태예요. 비부부의 경우는 또 달랐어요. 돈은 충분했지만 앞으로 30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청사진이 없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만든 비전이 없이 그냥 퇴사하면 행복하겠지라고 믿었던 게 큰 실수였던 거죠. 특히 남편은 내가 은퇴하면 그동안 못한 취미도 하고 책도 쓰고 운동도 하고 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매일 그 일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오히려 의욕이 없어졌다고 해요. 즐거움도 적당히 있을 때 좋지, 그게 매일 반복되면 일상이 아니라 압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부부는 결국 1년 동안 은퇴 생활을 하다가 남편만 파트타임으로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그제야 남편의 표정이 돌아오고 부부의 관계도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건 아주 명확합니다. 조기 은퇴는 일을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니라 일의 균형을 새로 만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부부 이야기. 이 부부가 했던 말이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우린 자유를 너무 과대평가했고 책임을 너무 과소평가했다. 은퇴하면 시간은 무한대가 되지만 그 시간 속에서 지켜야 할 것들은 오히려 더 많아져요. 건강관리, 생활 리듬, 인간관계, 자존감, 부부 사이의 정서적 거리. 이 모든 게 은퇴 후 더 중요해집니다. 시부부가 겪은 가장 큰 문제는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은퇴 후엔 규칙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규칙을 스스로 만드는 게 필수인데 그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어렵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조기 은퇴는 절대 도전해선 안 되는 위험한 선택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섬세한 준비가 필요한 고급 선택이라는 거예요. 돈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시간만 많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죠. 조기 은퇴는 내 마음과 관계, 일상, 습관, 건강, 역할, 존재감을 모두 끌고 가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7년 일찍 파이어한 부부들이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우린 은퇴를 준비한 줄 알았는데 사실 우린 삶을 준비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이 말이 여러분께 경고처럼 또 조언처럼 다가가길 바랍니다. 은퇴를 코앞에 둔 나이에 사람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제 큰돈 굴릴 일도 없고 그냥 안전하게만 굴리면 되겠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안전하겠지라는 마음이 덫이 됩니다. 특히 요즘은 주변에서 다들 말하잖아요. ETF는 분산이라 안전해요. 장기 투자만 하면 무조건 올라요. 이 말, 은퇴자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퇴자는 장기 투자라는 말을 견딜 만큼 시간이 넉넉하지 않거든요. 게다가 한번 떨어지면 회복까지 몇 년씩 걸리는 사이 생활비는 계속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투자 손실보다 무서운 건 버티지 못하는 삶의 구조입니다. 저도 50대 중반에 비슷한 고민을 했고 정말 많은 한인 은퇴자 분들이 이 부분에서 무너지는 걸 봤어요. ETF는 안전하다는 말만 믿고 퇴직금 전부 넣었다가 몇 달 만에 인생이 뒤틀려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진하게 꺼내냐면 이건 단순한 투자 이야기가 아니라 노후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는 58세 남자의 현실은 여러분의 미래가 될 수도 있어요. 한 가지 안심되는 건 지금이라도 구조를 알면 덫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들을 이야기는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현실에서 이미 일어난 진짜 경고입니다. 당연히 은퇴자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퇴직금을 ETF에 넣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왜 은퇴자에게만 특히 위험한지,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반복하는 실패의 흐름을 사례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은퇴자에게 ETF가 왜 위험할 수 있는지부터 짚어볼게요. ETF는 분산 투자니
안전하다는 말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ETF의 전제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은퇴자는 시간이 없어요. 생활비가 매달 빠져나가죠. 시장 상황이 나빠지면 추가 투자도 못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회복될 때까지 기다릴 여유도 없어요. ETF는 오르기만 하는 상품이 아니라 장기간 횡보하거나 몇 년씩 하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이 구간이 은퇴자에게는 지옥이에요. 왜냐하면 생활비 인출이 손실을 2배로 악화시키는 구조가 만들어지거든요. 이걸 시퀀스 오브 리턴 리스크 수익률 순서 위험이라고 하는데 은퇴자들이 가장 많이 모르고 당하는 구간입니다. 여기서 사례 3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이건 실제로 엄청 흔하게 일어나는 패턴이에요. 첫 번째 사례는 58세에 퇴직한 어씨 이야기예요. 퇴직금 4억을 전부 ETF, 그것도 S&P 500 ETF에 넣었습니다. 주변에서 다 그랬대요. 당신은 이제 일 안 해도 돼. 미국 경제는 결국 오른다니까 걱정 말라니까. 문제는 사고 난 시점이 하필이면 조정장 초입이었어요. ETF는 떨어졌고 어씨는 생활비로 월 250만 원씩 써야 했죠. 처음엔 곧 오르겠지 했는데 조정이 1년 넘게 이어지면서 계좌가 4억에서 2억 7천까지 내려갔어요. 그때부터는 공포가 시작된 겁니다. 회복을 기다리기엔 생활비가 계속 빠져나가고 추가 투자도 못하고 결국 절반 가까운 돈을 손실본 채 남은 돈으로 다시 안전한 투자를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늦었죠. 복구가 아니라 생존 모드로 바뀌는 순간 인생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사례는 62세 B씨의 이야기예요. 이분은 그래도 분산한다고 여러 ETF에 나눠서 넣었어요. 그래도 덫은 똑같이 닫혔습니다. 왜냐면 ETF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퇴직금 전액을 시장 변동성에 노출시켰다는 구조 자체가 위험이거든요. B씨는 퇴직 직후 1년 동안 시장 하락을 맞았고 연금이 나오기 전까지 매달 생활비를 인출해야 했어요. 처음에는 몇 년만 버티면 오른다니까 했습니다. 하지만 ETF가 반등할 때쯤에는 이미 원금이 많이 줄어 있었고 회복될수록 더 느리게 올라가던 상황이었어요. 이걸 알고 충격받으신 거죠. 왜냐면 하락 시기에 인출하면 회복해도 원금이 깊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회복 속도가 절대 같지 않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ETF는 결국 올라갔지만 B씨의 계좌는 그 반등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고 남은 돈은 애초 계획보다 30% 이상 줄어든 상태로 유지비와 의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은퇴 생활의 질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55세 C씨의 예입니다. 이분은 은퇴 직전 직장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일단 퇴사부터 하고 보자 하고 직장을 나왔어요. 문제는 퇴사 직후 퇴직금을 한 번에 굴리고 싶어서 유튜브에서 본 인기 ETF에 전부 넣어버린 겁니다. C씨는 ETF면 안전하다니까 라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ETF도 구성 종목에 따라 변동성이 엄청 큽니다. 커버드콜 ETF, 고배당 ETF, 기술주 중심 ETF 이들 중 상당수는 은퇴자에게 절대 적합하지 않아요. 결국 C씨의 포트폴리오는 1년 만에 35% 가까이 빠졌고 그 와중에 생활비를 인출하자 원금은 더 빨리 줄었어요. C씨는 결국 다시 일을 찾아 나갔지만 55세 이상에게 재취업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ETF는 안전하다는 이미지 하나 때문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돌이킬 수 없는 리스크를 떠안은 셈이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ETF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지 구조적 위험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은퇴자는 시간이 없고 인출이 필요하고 추가 투자가 어렵고 손실이 나면 회복을 기다릴 여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ETF를 포함한 모든 시장 자산은 비중 조절이 핵심이에요. 전부 넣는 순간 덫은 이미 닫힌 겁니다. 퇴직금은 기회 자금이 아니라 생존 자금입니다. 이 돈을 잃으면 다시 채울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ETF가 나쁜 게 아니라 은퇴자의 구조와 ETF의 속성이 절대로 맞지 않도록 투입 비중을 잘못 잡는 순간 위험해지는 것이에요. 많은 은퇴자들이 진짜 후회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ETF가 위험한 게 아니라 내가 버틸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 ETF를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이라도 구조를 바꾸면 늦지 않았어요. 무조건 전부 넣는 건 절대 피하고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고 시장 변동성을 감당할 만큼의 여유 자금만 ETF로 가져가야 합니다. 노후의 가장 큰 적은 투자가 아니라 버티지 못하는 구조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무서운 이야기가 하나 더 있어요. 많은 분들이 ETF로 손실을 본 뒤에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바로 다시 오를 때까지 기다리기예요. 그런데 은퇴자는 이 기다림이 독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다리는 동안 생활비가 계속 빠져나가고 그 생활비가 빠져나가는 순간부터 계좌는 복구를 할 수 없는 구조로 바뀌어요. 이건 의지나 멘탈 문제가 아니라 그냥 숫자의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이 200만 원이 되는 건 쉬워요. 오르면 되니까요. 근데 100만 원이 50만 원이 된 상태에서 다시 100만 원을 만들려면 몇십 %를 더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은퇴자는 그 오르는 동안 또 생활비를 써야 해요. 결국 폭구는 멀어지고 계좌는 더 얇아지고 마음은 조급해지고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은퇴자들이 잘못된 두 번째 선택을 합니다. 바로 더 공격적인 ETF로 갈아타기 또는 단기 반등을 노린 몰빵이죠. 저도 은퇴자 상담에서 이 장면을 수도 없이 봤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줄 알았어요. 이대로는 절대 못 버티겠어서요. 이 말 두 개 사이에서 인생이 결정돼 버립니다. 58세 어시도 그랬어요. 처음엔 그냥 기다렸어요. 오르면 되니까. 근데 하락이 길어지니까 조급해져서 기술주 ETF로 갈아탔어요. 그리고 그때가 또 하락 2차 구간이었죠. 결국 어시는 분산도 못 챙기고 타이밍도 놓치고 안 가도 될 위험까지 떠안아 버린 겁니다. 이걸 나중에 본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문제는 ETF가 아니라 난 이미 패닉 상태였어요. 그래서 아무 판단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게 왜 무서우냐면 은퇴자에게 있어 심리 상태는 투자 결과를 거의 결정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노후는 한번 흔들리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구조예요. 가장 큰 이유는 시간과 현금 흐름이 뒤에서 밀어주지 않기 때문이죠. 젊을 때는 틀리면 다시 벌면 되지만 은퇴자는 틀리는 순간 바로 생존 문제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ETF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이 구조에서 내가 버틸 수 있나? 생활비 인출이 내 계좌를 어디까지 잠식하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내가 냉정함을 유지할 수 있나? 이 질문들입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ETF는 오를 수 있어요. 충분히 좋아요. 그런데 ETF는 당신의 노후를 책임져주는 안전장치가 아닙니다. 하락장을 버틸 현금 흐름, 인출을 줄일 여유자금, 생활비를 최소화할 계획, 이 세 가지가 먼저 갖춰져 있어야 ETF는 은퇴자의 편이 돼요. 덫은 ETF가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큰 돈을 넣어버리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걸 알아야 위기가 와도 무너지지 않아요. 지금 말씀드릴 이야기는 솔직히 들으시면 좀 섬뜩하실 겁니다. 왜냐면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그래도 ETF 정도면 안전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요, 퇴직금 전부를 ETF에 넣은 한 58세 은퇴자의 3개월 뒤 통장 잔고는 정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이 이야기, 남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은퇴 준비하시는 분들, 이미 은퇴하신 분들 모두에게 그대로 닿는 현실이에요. 솔직히 말해볼게요. 요즘 50대, 60대 분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자도 안 나오고 은행에 놔둬봐야 가치만 떨어지는데 ETF라도 해야 먹고 사는 거 아니냐. 그 마음 다 이해합니다. 나도 자식한테 손 벌리긴 싫고 연금만으로는 한 달 살림이 턱없이 부족한데 어딘가에서는 돈이 좀 불어나야 마음이 놓이니까요. 그래서 퇴직금 목돈이 들어오면 그동안 못 해봤던 투자에 한번 승부를 걸어보고 싶은 거죠. 근데 문제는 승부를 걸었다는 생각 뒤에는 지면 끝난다는 말도 함께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인생 후반전에서는 회복 시간이 없다는 걸 막상 돈이 빠져나가는 순간에야 깨닫게 되거든요. 퇴직금 전부 ETF에 넣은 58세 남성 어시도 딱 그랬어요. 주변에서 다들 말렸대요. 형님, 은퇴 후 자산은 공격적으로 가면 안 돼요. 분산 좀 하시고 생활비 2년치는 현금으로 빼세요.
근데 어시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ETF는 우상향이고 미국 시장은 계속 오른다고 했으니까요. 전문가들도 길게 보면 안전하다고 하니 당연히 맞는 말이라 믿었죠. 그런데 은퇴자의 삶에서 가장 무서운 건 길게 보면 오른다는 말이 지금 떨어지는 건 나한테 바로 타격이 된다는 사실을 덮어버린다는 겁니다. 어시는 퇴직금 1억 8천을 그대로 S&P 500 ETF와 반도체 ETF에 넣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3개월 동안 미국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어시는 그때 처음 느꼈대요. 이건 그냥 숫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떨어지는 느낌이다. 하루에 300만 원이 날아간 날도 있었고 반등을 기다리다가 1,500만 원 손실이 넘어가는 순간에는 반막까지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경험은 어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엄청 많은 분들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실제 은퇴자분들의 사례 3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이걸 들으면 ETF 자체가 위험하다는 게 아니라 은퇴자의 돈으로 ETF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이 관점이 왜 중요한지 확 와닿으실 겁니다. 첫 번째 사례는요, 62세 여성 B씨예요. 이분은 직장에서 명예퇴직을 하며 받은 9천만 원을 미국 기술주 ETF에 넣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주변 친구들 투자 수익률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다고 하시더라고요. 나는 왜 못해? 하는 마음.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정작 본인은 1년 안에 손주 돌봄 때문에 일을 다시 시작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고 생활비도 빠듯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첫 달에 ETF가 7% 떨어졌는데 이게 진짜 무섭습니다. 9천만 원이 8,300으로 줄어버린 거예요. 60대에게 이 700만 원 손실은 30대에게 70만 원 손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감정적 충격이에요. 마음이 무너져서 결국 800만 원 손실 구간에서 손절하고는 한동안 우울증 비슷한 증상까지 왔다고 하셨어요. 가장 큰 문제는 돈이 아니라 나는 이제 회복할 수 없다는 절망감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례는 57세 남성 C씨입니다. 이분은 미국 배당 ETF가 안전하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퇴직금 중 1억 원을 배당 ETF에 넣고 배당금으로 생활비 일부를 충당하겠다는 계획이었죠. 그런데 막상 받아보니 어땠을까요? 한 달 배당금이 25만 원. 이걸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아니, 내가 이렇게 큰 돈을 넣었는데 생활비 10분의 1도 안 되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ETF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원금이 깎이기 시작한 겁니다. 배당금 25만 원 받으려고 150만 원씩 손실이 나는 상황, 이게 말이 됩니까? 결국 C씨는 배당 ETF 안전이라는 말이 은퇴자에게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걸 몸으로 느꼈다고 해요. 세 번째 사례는 60대 초반 D씨인데 이분이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케이스예요. D씨는 미국 시장이 다시 폭등할 거란 뉴스만 보고 지금 들어가면 대박 난다는 생각으로 레버리지 ETF에 손을 댔죠. 문제는 은퇴자에게 레버리지는 절대 하면 안 되는 대표적인 투자라는 겁니다. 단 몇 달 만에 4천만 원 손실을 보고 삶 전체가 흔들렸어요. 불면증이 오고 배우자와 다투는 횟수가 늘고 결국은 투자 자체를 손절하면서 마음도 함께 무너졌죠. D씨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내가 원금을 지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잃고 나서야 알겠더라고요. 이 3가지 사례가 보여주는 건 단 하나예요. ETF가 위험한 게 아니라 은퇴자의 자산 구조에서는 움직임이 큰 자산에 너무 많은 비중을 넣는 것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30대, 40대는 하락을 기다릴 시간이 있어요. 반등할 때까지 버티면서 길게 가져갈 수 있죠. 하지만 은퇴자는 다릅니다. 지금 떨어지면 이번 달 생활비부터 흔들립니다. 의료비, 세금, 주거 비용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은퇴자의 투자 원칙을 딱 3가지로 말하는 겁니다. 첫째, 생활비 최소 2년치는 현금성 자산으로 확보할 것. 둘째, 투자 비중은 30대처럼 공격적으로 가지 말 것. 셋째, ETF도 목적에 맞게 분리해서 성장형, 안정형, 현금 흐름형을 균형 있게 가져갈 것. 퇴직금 전액을 ETF에 넣은 58세 어씨도 결국 이 원칙을 깨서 무너진 거예요. ETF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자산 전체가 ETF에 묶여버린 순간부터 내 삶의 리스크가
ETF 가격과 함께 오르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은퇴자에게 가장 큰 리스크는 가격 변동이 아니라 변동이 내 일상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ETF는 분명히 좋은 도구입니다. 하지만 도구일 뿐이지 은퇴의 해결책은 아니에요. 특히 퇴직금처럼 여러분의 인생에서 두 번째가 없는 돈은 절대 한 군데 몰아넣으면 안 됩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천천히 가는 게 오히려 끝까지 가는 길입니다. 퇴직금이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그 돈은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아온 시간의 결실이자 앞으로의 삶을 지탱해줄 생명선과도 같은 존재죠. 그런데 많은 은퇴자들이 그 중요성을 간과하고 급한 마음에 과도한 리스크를 감수하게 됩니다. ETF와 같은 고위험, 고수익 상품에 올인하는 것도 그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이런 투자 방식은 은퇴자에게는 사실상 너무 큰 위험을 안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은퇴자에게 중요한 건 분산 투자입니다. 저는 이걸 밸런스라고 부르고 싶은데 이제부터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을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중요한 건 현금성 자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첫 달 생활비를 채우는 것조차 걱정되는 상황에서 퇴직금을 전부 위험 자산에 투입하는 건 어리석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은퇴 후 생활비를 최소한 2년치는 현금성 자산으로 확보해 두세요. 은행에 예치해 두지 않더라도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렇게 하면 ETF가 떨어지더라도 갑자기 불어난 의료비나 예기치 않은 사건에 대비할 수 있죠. 많은 은퇴자들이 현금을 미리 확보하지 않아서 주식이나 ETF가 떨어지면 생계가 바로 위태로워진다는 현실을 깨닫고 뒤늦게 후회하곤 합니다. 두 번째로는 투자 비중을 나누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한 대로 ETF는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자산이지만 모든 자산을 ETF에 투자하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여러분의 퇴직금은 단기적인 생활비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은퇴 생활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산이어야 해요. 그러므로 50% 정도는 안정적인 자산에 분배하세요. 예를 들어 채권형 펀드나 안정적인 배당주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50%는 성장성 있는 자산, 예를 들어 S&P 500이나 기술주 ETF에 투자하되 전체 자산의 3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분산 투자하면 상승장에서는 ETF가 성과를 내고 하락장에서는 안정 자산이 여러분을 보호해주게 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현금 흐름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는 매달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배당금이 나오는 자산의 일부 자산을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배당주나 배당 ETF에 투자하면 매달 혹은 분기별로 일정한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식시장이 급락할 때에도 현금 흐름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배당금이 나오지 않는 자산만으로 생활하는 것은 힘들지만 일정 부분이라도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자산을 확보하는 건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한 중요한 전략이죠. 이렇게 분산 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은 투자의 기본 원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은퇴 후에는 더 이상 모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나중에 다시 올라가겠지 하는 마음으로 장기적인 기대를 걸고 한 번에 큰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은 결국 회복 불가능한 손실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 명의 은퇴자들을 만나봤는데 그 중에서 정말 슬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한 63세 남성 K씨는 퇴직금을 받자마자 ETF는 오를 거다는 믿음만 가지고 전액을 넣었죠. 그런데 6개월 뒤 주식시장이 급락하면서 그는 3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처음엔 괜찮다는 마인드로 기다렸지만 나중에는 생계를 위한 일자리를 다시 구해야 했어요. 그 뒤로는 자신감을 잃고 그 모든 돈을 다시 되찾을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감을 느끼며 은퇴 후 삶을 즐길 여유를 잃었다고 하더군요. 여러분도 한번 투자한 돈이 오르겠지 하고 계속 기다리는 그 마음을 조금은 멀리 두시길 바랍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ETF와 같은 자산이 유망할 수 있지만 은퇴자에게 중요한 건 안전한 재정 상태 유지입니다. 투자는 도박이 아니니까요. 천천히 차분하게
안정적인 자산부터 확보하시고 그 위에 조금씩 성장할 수 있는 자산을 얹어가세요. 그렇게 하면 은퇴 후에 더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결국 은퇴 후 자산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밸런스를 맞추는 것입니다. 고수익을 추구하는 욕심보다는 안정적인 기반을 만들면서 천천히 자산을 늘려가세요. 그렇게 하면 후회하지 않고 여러분의 노후는 한층 더 안정적이고 편안할 것입니다. 무섭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연금 들어온 첫날 어떤 공무원분이 제게 그러셨어요. 아니, 나는 평생 나라 지키고 국민 위에 뛰었는데 왜 통장을 보니 이렇게 숨이 턱 막히죠? 그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연금이 들어온 날은 기쁨보다 공포가 먼저 온다는 사실 혹시 여러분도 느껴보셨나요? 사실 우리 세대 대부분이 그래요. 평생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믿고 일했고 공무원 연금이라도 있으니 노후는 괜찮겠지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버텼는데 정작 그 연금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현실이 확 눈앞에 다가옵니다. 아, 이 돈으로 내가 진짜 살아갈 수 있을까? 머리가 하얘지고 계산기 두드리는 손이 떨리는 그 느낌. 은퇴자들 사이에서는 이걸 연금 쇼크라고 부르더라고요. 이제는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공무원이든 사기업 출신이든 결국 은퇴 후에 가장 큰 두려움은 똑같아요. 수입이 줄어드는 속도가 생활비가 나가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현실이죠. 오늘은 그래서 공포감이 들 정도로 진짜 현실을 잊지만 그대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구체적인 사례까지 담아서요. 혹시 지금 막 은퇴를 고민 중이시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신다면 아마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고 마음이 조금은 놓이실 거예요.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첫 번째 사례는 61세 남성 어님 이야기예요. 39의 공무원 시험에 붙어서 늦게 시작했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셨대요. 연금 계산기 대충 돌려봤을 땐 한 달에 이 정도면 괜찮겠네 하고 안도하셨다죠. 근데 막상 첫 연금이 들어온 날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고 멍해졌답니다. 세금에 건강보험료에 공제 항목들이 주르륵 빠지고 나니 본인 예상보다 거의 100만 원 가까이 적은 금액이었던 거예요. 그날부터 계산기를 붙들고 하루 종일 생각하셨대요. 이걸로 집 유지하고 식비 쓰고 차량 유지비 내면 남는 게 있긴 할까? 그때 느낀 공포감이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조금 다르게 찾아왔어요. 퇴직한 지 3년 된 58세 여성 비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본인이 연금을 꽤 많이 받는 줄 알았대요. 근데 진짜 문제는 고정비였어요.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차량 할부, 보험료. 아무리 아껴도 빠져나가는 돈은 그대로 더라는 거죠. 한 달에 연금으로 들어오는 돈이 200만 원대인데 나가는 돈이 훨씬 빠르니 연금만으로 살 수가 없는 구조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마트 시식 아르바이트까지 시작하셨는데요. 내가 왜 아직도 일하고 있지? 은퇴라더니 왜 더 바빠진 걸까? 이런 허탈감이 밀려왔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비님은 물가가 너무 빠르게 오르는 게 가장 두렵다고 했어요. 내 연금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뛰고 그러니 매달 마이너스가 나는 거죠. 이 말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세 번째 사례는 63세 신임 얘기예요. 이분은 연금액 자체는 괜찮았어요. 근데 문제는 예상 밖의 의료비였어요. 60대가 되고 나니 병원비가 갑자기 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혈압약, 콜레스테롤약, 정기검진, 스케일링, 치과치료. 본인은 아프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은퇴하니까 몸이 여기저기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 겁니다. 한 달 병원비만 30, 50이 훌쩍 나가고 큰 치료라도 생기면 100만 원대가 금방 넘더라는 거죠. 결국 연금에서 의료비를 떼고 나면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해졌고 그래서 선택한 게 뭐였냐면요. 택시 운전 부업이었어요. 연금이 있다고 해서 노후가 편안하다는 건 착각이더라고요. 의료비 앞에서는 그게 다 무너집니다. 이 말이 너무 뼈아프죠.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렸지만 사실 이건 아주 대표적인 사례일 뿐이에요. 지금 은퇴자들 사이에서 가장 큰 공포는 연금이 생각보다 너무 적고 지출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의료비가 불쑥불쑥 올라오고 물가는 연금 상승률보다 훨씬 빨리 뛰니까
연금으로 살아간다는 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은퇴 고민하실 때 이런 생각 많이 해보셨죠? 그래도 공무원 연금이면 버틸 수 있겠지? 근데 요즘 세대의 공무원 연금은 예전처럼 여유 있는 노후가 아니에요. 물가 상승률, 보험료, 의료비, 예기치 못한 비용. 모두가 손잡고 연금을 갉아먹고 있어요. 그렇다고 너무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 불안한 감정은 여러분만 느끼는 게 아니니까요. 대부분의 은퇴 공무원분들, 그리고 사기업 은퇴자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대비해야 할까? 지금 뭐부터 줄여야 하지? 연금 외 수입 하나라도 만들어야 할까? 이런 고민들은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앞으로 이야기할 부분에서는 연금 외 수입을 어떻게 만들지, 생활비 구조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그리고 의료비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지, 이런 현실적인 얘기까지 이어서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통장 앞에서 멍해져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이 돈으로 살 수 있을까? 하지만 그 두려움은 대비하는 순간부터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이죠.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연금 외 수입을 만들 수 있는 방법과 생활비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연금 외 수입 만들기부터 이야기할게요. 많은 은퇴자들이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업을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택시 운전이나 배달 아르바이트가 대표적인 예시죠. 물론 모두가 이런 일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자유롭게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저는 60대 초반의 한 분을 기억하는데요. 이분은 은퇴 후 시간을 보내다 보니 자신에게 가장 맞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을 하셨어요. 결국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바로 온라인 강의였어요. 이분은 예술 쪽에 재능이 있어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쓰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 재능을 살려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셨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물론 강의 하나로 큰 수익을 얻는 건 아니었지만 꾸준히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이처럼 은퇴 후에도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자유롭게 일을 하면서 추가 수입을 얻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지만 자신이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더 오래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생활비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돈이 빠져나가는 곳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죠. 많은 은퇴자들이 매달 나가는 고정비를 줄이기 위해 주택 크기 축소나 차량 유지비 절감을 선택합니다. 예전에는 큰 집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작은 아파트나 소형 주택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한 번에 큰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매달 나가는 생활비가 적어진다는 점에서 작은 집으로의 이동은 매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 차량을 팔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차를 공유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생활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자동차 유지비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있거든요. 특히 보험료, 수리비, 주유비 등 여러 비용이 계속 나가죠. 차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매달 꽤 많은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또 하나, 바로 건강보험료예요. 은퇴 후 건강이 중요한데 은퇴자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의료비와 건강보험료입니다. 공무원 연금을 받더라도 건강보험료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관리할지가 큰 문제입니다. 이럴 때는 의료비 절감을 위한 방법을 미리 찾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미리 받거나 예방적 조치를 통해 병원을 자주 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또 건강관리에 투자하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더 경제적일 수 있어요. 결국 일찍 예방하고 잘 관리하는 게 의료비를 아끼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방법들이 효과적이라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안정이에요. 은퇴 후에는 마음의 여유를 찾는 것이 중요한데 너무 경제적인 문제에 집착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것이 가장 큰 비법입니다. 지금은 어렵게 느껴지지만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자신이 원하던 삶을 찾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퇴 후 두려움이 느껴진다면 그 두려움을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털어놓고 고민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마 은퇴한 분들끼리도 서로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 서로 공유하며 조금씩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죠. 결국 은퇴 후의 삶은 자기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어떻게 준비할지를 결정하는 과정이에요. 연금이 단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신의 삶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연금 쇼크를 극복하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은퇴하면 한국 들어가는 게 효도고 정답이다. 혹은 그래도 노후는 미국이 답이다. 무조건 남아야 한다. 이런 말들이 전부 꽤 위험한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농담 아니고요. 진심입니다. 그리고 이 태도는 오늘 영상 끝까지 절대 안 바뀔 겁니다. 지금까지도 가끔 이런 오해를 받았어요. 아니 맨날 여기민의 그늘 얘기하더니 한국 비판이냐? 미국 힘들다더니 결국 다 떠나라는 거냐? 근데요, 제 입장은 처음부터 한 번도 안 바뀌었습니다. 한국이냐 미국이냐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진짜 목적지는 어디서 살든 버틸 수 있는 삶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한국 가면 싸게 산다. 미국 남으면 의료가 편하다. 이런 식의 단순한 구호는 사랑도 아니고 지혜는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도 나이 들어선 한국 가서 말 통하고 살고 싶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요. 아니야, 한국 물가 장난 아니래. 그냥 미국에서 메디케어 믿고 버티자. 맞아요. 둘 다 이해돼요. 너무 이해돼요. 근데 솔직히 말해봅시다. 이 고민 대부분 계산의 결과라기보다 그냥 막연한 낙관 아닙니까? 한국 가면 월 250만이면 되겠지 뭐. 미국에 있으면 소셜연금 2,000불 나오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애들 근처면 뭐 굶어 죽겠어? 이런 말들 다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난 구체적으로 계산하기가 너무 무섭다. 그래서 그냥 느낌으로 버티고 싶다. 라는 마음의 다른 표현일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 배운 건 한국이 짱이다도 아니고 미국이 무조건 답이다도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배워야 할 문장은 이거예요. 막연한 낙관은 우리를 배신한다. 지혜로운 계산만이 우리를 살린다. 여러분, 이기심이 욕망의 영역이듯이 어디서 살고 싶은가라는 문제도 사실 욕구의 영역입니다. 따뜻한 국밥이 생각나고 지하철 멀쩡하게 다니는 서울이 그립고 동네 마트에서 한국말로 수다 떨고 싶은 마음. 미국에선 또 어때요? 넓은 마당, 조용한 공원, 익숙한 마트, 오래 다닌 교회 성당 성전, 한인 커뮤니티에서 쌓은 관계들. 이게 다 욕구예요. 다 너무 자연스러운 이기심입니다. 그 자체는 일도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욕구를 어떻게 쓰느냐죠. 막연한 낙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가면 물가 싸다며 월 20만 250이면 충분하다더라. 미국은 그래도 소셜 메디케어 있으니까 어떻게든 되지. 다들 그렇게 산대. 나도 그냥 따라가면 되겠지.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마음이 좀 편해지죠? 그게 바로 방어 기제입니다. 미래를 정확히 계산해서 불편한 진실을 보는 대신 내가 견딜 수 있는 달콤한 말만 붙잡는 거예요. 에이, 내가 설마 길바닥 나앉겠어? 에이, 설마 애들이 나 버리겠어? 에이, 설마 나라가 노인들 버리겠어? 이렇게 말하면서 엑셀 파일은 절대 안 엽니다. 가계부는 중간에 끊기고 한국 3개월 살아보기, 미국 3개월씩 나눠보기 같은 테스트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걸 해버리면 내가 생각했던 인생이랑 실제 숫자가 너무 다르네? 라는 걸 인정해야 하거든요. 그 괴리감이 너무 불편해서 억압해버리는 겁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아주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현실을 마주하는 대신 머릿속에서 괜찮을 거야 라는 이야기로 덮어버리는 것. 멋있게 말하면 자기 합리화, 솔직히 말하면 겁먹은 회피입니다. 자, 이제 숫자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너무 추상적으로만 말하면
또 철학 타령이네 하실 테니까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한국이 만만하다고 믿었다가 무너진 부부의 이야기예요. 이 부부는요, 미국에서 30년 넘게 일하고 집 한 채 팔고 IRAS 401k 정리해서 대략 한화 7억 정도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둘이니까 한국 가면 월 250만이면 충분하대. 7억이면 20년은 거뜬하겠네. 80대 중반까지야 뭐. 계산 이게 끝입니다. 한국에 들어갔습니다. 전세 들어가고 보증금 박아넣고 나니까 손에 남은 건 3억 조금 넘는 돈. 월 250만을 쓰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실제 지출이 얼마가 나왔을까요? 관리비, 공과금, 통신비, 교통비, 식비, 경조사, 양가 왕복, 친척 지인 만남, 병원 한두 번 다녀오고 치과 조금 손보고 나니까 월 250은 고정이고 어느 달은 300, 어느 달은 350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도 처음 12년은 버텼어요. 애 이사 온 첫 해니까 돈이 좀 나가겠지. 집 정리 다 되면 줄어들 거야. 또다시 막연한 낙관이죠. 하지만 세월이 지나다 보니 통장은 솔직합니다. 3억이 2억이 되고 2억이 1억이 되는 속도가 눈으로 보입니다. 그제야 마음 한 구석에서 이런 소리가 올라옵니다. 이러다 진짜 80전에 돈 떨어지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때부터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불면 가슴 답답, 원인 모를 통증. 이게 다 스트레스입니다. 그래도 한국 오길 잘했다던 입장이 조용히 뒤집어집니다.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미국에 있는 친구들한테는 끝까지 이렇게 말하죠. 여기가 낫지 한국이 살만해. 이게 바로 멍청한 이기심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당장의 위안을 위해 계산을 피하고 미래의 나를 벼랑 끝으로 떠미는 행동. 겉으로는 그래도 애들이랑 가깝고 말 통하고 좋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매일 숫자에 쫓기는 삶. 이건요, 이기적인 것도 아니고 이타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냥 무방비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정반대입니다. 지나치게 겁먹고 돈만 쌓다가 삶의 질을 망쳐 버린 분의 이야기예요. 이분은 미국에 남았습니다. 소셜연금으로 월 2,000불 정도, 개인연금 저축에서 월 1,000불 정도, 합쳐서 월 3,000불 수입이 나오는 구조였어요. 집은 오래된 자가 주택, 모기지는 끝났고 재산은 하나로 치면 한 8억 정도. 객관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박혀 있었습니다. 노후는 최소 10억 있어야 한다더라. 의료비가 얼마나 나올지 모른다. 절대 원금을 깨면 안 된다. 그래서 생활비를 월 1,500불 밑으로 줄여버립니다. 에어컨 아까워서 여름엔 땀을 닦으며 버티고 겨울엔 히터 최소로 틀고 친구들이 골프 치자, 여행 가자 해도 아이 난 그런 거 안 좋아해 하면서 다 거절합니다. 실은 돈이 아까운 건데 자존심 때문에 자기 취향 탓으로 돌리는 거죠. 한국에 있는 가족들은 아버지는 미국에 사니까 부자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본인은 마트에서 세일 스티커만 찾으며 이거 사면 0.5불 아끼네 하는 삶을 삽니다. 이분 마음속 욕구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따뜻한 국밥도 먹고 싶고 손주들 용돈도 쥐어주고 싶고 가끔은 한국 가서 3개월쯤 살아보고 싶어요. 근데 그 욕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사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걸 꽉꽉 억압합니다. 프로이트가 말한 그 억압입니다. 욕구를 없애는 게 아니라 깊은 데다 묻어놓는 것.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삶 전체의 짜증과 냉소, 우울감으로 새어나옵니다. 이분이 자기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미국에 남았나 싶다. 돈은 있는데 돈을 쓸 줄 모른다. 이게 또 하나의 멍청한 이기심입니다. 미래의 나를 위해 지금의 나를 100% 희생하는 것. 지혜로운 이기심은 현재와 미래의 균형을 찾는 건데 이분은 한쪽으로 겁에 질려 무게를 확 쏠아버린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사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지혜로운 이기심으로 균형을 잡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이런 식으로 접근했습니다. 먼저 한국 미국에 대한 막연한 이미지부터 내려놓았습니다. 한국이 말 통하니까 좋다더라. 미국은 의료가 싸니까 좋다더라. 이런 식의 카더라는 전부 보류. 대신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어떻게 살고 싶은지부터 정하자.
그래서 둘이서 종이에 적기 시작합니다. 하루 루틴, 언어, 친구 관계, 종교 생활, 취미, 병원 접근성, 대중교통, 차 운전 가능 여부, 손주와의 거리, 사후 처리까지. 감정부터 꺼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숫자를 붙였습니다. 한국에서 이 삶을 살면 월 얼마가 필요하지? 미국에서 이 삶을 유지하려면 월 얼마가 필요하지? 대충이 아니라 실제로 계산했습니다. 한국 기준 월 300만 시나리오, 250만 시나리오, 미국 기준 월 3,000불, 3,500불 시나리오. 집 유지비, 보험료, 병원비, 왕복 항공료까지 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가장 훌륭했던 건 시험 운영을 했다는 겁니다. 한국에 3개월, 미국에 9개월. 그 다음에는 한국 6개월, 미국 6개월. 이렇게 2년을 보내면서 실제 지출과 감정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에서 살 때 사람이 많아서 에너지가 빠지더라. 지방 소도시는 공기는 좋은데 병원이 멀다. 미국에 있으면 외롭지만 차 끌고 다니는 자유는 좋다. 이 모든 걸 적어놓고 나니 이 부부만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완전 한국행도, 완전 미국 잔류도 우리에겐 아니다. 우리는 건강이 허락되는 동안은 미국을 베이스로 하되 매년 한국 체류 34개월을 정식 일정으로 넣자. 그러고 나서 재정 계획을 새로 짰습니다. 미국에서 월 3,200불, 한국 체류 시 추가 월 150만원 지출이 발생한다. 이 구조로 20년을 버틸 때 총 필요한 자산은 얼마인지, 현재 자산으로 가능한지, 부족분은 파트타임 일이나 다운사이징으로 메울 수 있는지. 결과는요. 완벽하진 않지만 충분히 가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집을 조금 더 작은 곳으로 옮기고 차를 한 대 정리하고 대신 한국 3개월 살기를 매년의 필수 일정으로 박아 넣었습니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이기심입니다. 나만 행복하겠다며 남을 다 밀어내는 것도 아니고 남들 눈치 보느라 평생 위축된 채 사는 것도 아닙니다. 내 욕구를 솔직하게 인정한 뒤 그 욕구가 인생 전체에 어떤 영향을 줄지 계산하고 장기적인 행복의 총량이 커지도록 구조를 짜는 것.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한국이냐 미국이냐는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고방식의 문제입니다. 막연한 낙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 정도면 되겠지. 월 250이면 충분하다더라. 연금 300만이면 괜찮다더라. 소셜 2,000불이면 한국 가도 살 수 있대.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의 건강이 당신과 똑같습니까? 가족관계, 자식들의 경제력, 사는 도시, 이미 가지고 있는 집, 부채, 체력, 성격, 이게 전부 다른데 어떻게 같은 숫자를 쓸 수가 있나요? 대충 남들만큼 모으면 되겠지. 이건 멍청한 이기심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내 인생이 없습니다. 내 욕구도 없습니다. 남들 기준에 나를 끼워 맞추고 계산을 회피하기 위한 핑계만 있을 뿐이니까요. 반대로 지혜로운 이기심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 사람인가? 나와 가족이 진짜 원하는 은퇴의 모양은 뭔가? 그 삶을 한국에서 살면 얼마, 미국에서 살면 얼마가 드는가? 둘을 섞는다면 그 구조는 어떻게 짤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엑셀을 켭니다. 가계부를 엽니다. 실제로 3개월, 6개월 단위로 테스트를 해봅니다. 그 과정이 귀찮고 불편하고 가끔은 좀 끔찍하기까지 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모자라네. 생각보다 이 도시 물가가 세네. 하지만 딱 거기서부터 진짜 인생 설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막연한 말로 오지 않습니다. 한국 가면 행복할 거야. 미국 남으면 편할 거야. 이건 전부 느낌입니다. 행복은 구조에서 나옵니다. 숫자, 동선, 관계, 건강, 이 4가지가 엮여서 만드는 구조. 그 구조를 만드는 첫 단추가 뭐냐? 지혜로운 이기심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타적으로 부모 모시려고 한국 들어갈게요. 애들 근처 가서 도와주면서 살게요. 라는 말이 무서울 때가 많습니다. 그 말 뒤에 근데 실제로 우리가 버틸 만한 돈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내 건강이 얼마나 갈지도 모르겠어요. 이 말을 안 붙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나만 생각해서 미국에 남을래요. 이 말이 멋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뒤에. 근데 그러고 나서 외로움은 어떻게 감당할 건데요? 죽고 나서 아플 때 누가 내 옆에 있을 건데요? 이 질문까지 같이 붙이지 않으면 그것도 똑같이 멍청한 이기심일 뿐입니다. 여러분, 멍청한 이기심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남들도 그러니까 나도. 뭐 어떻게든 되겠지. 혹은 나는 절대 원금 안 깨. 나는 절대 애들한테 손 안 벌려. 듣기에는 멋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계산이 없습니다. 현실과 마주하지 않습니다. 그냥 겁이 많거나 자존심이 세거나 둘 다입니다. 지혜로운 이기심은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솔직히 한국이 그립다. 나는 솔직히 미국 의료가 놓기가 무섭다. 나는 솔직히 외로운 건 싫다. 나는 솔직히 이 정도는 쓰며 살고 싶다. 이 욕구를 인정한 뒤 그 다음에 계산을 붙입니다. 그럼 그 삶을 유지하려면 월 얼마가 필요한데? 그 돈이 안 된다면 어디를 줄이고 어디를 포기하고 어디를 추가로 채울 수 있지? 거기까지 생각하는 마음. 그게 바로 지혜로운 이기심이고 결국 우리를 사랑이라는 목적지로 데려다 줍니다. 어디에 살든 한국이든 미국이든 나와 가족을 진짜로 살리는 선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제 결론은 아주 단순합니다. 은퇴 후 한국 갈까 미국에 남을까?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진짜 질문은 이거여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한국, 미국 혹은 두 나라를 섞어서 어떻게 설계해야 지금도 행복하고 20년 뒤에 나도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러니 제발 대충 남들 기준에 기대어 한국 들어가면 되겠지. 미국 남으면 되겠지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제발 나와 가족이 진짜 어떻게 살고 싶은지부터 정면으로 마주해 주십시오. 그리고 숫자를 냉정하게 계산해 주십시오. 겁이 나도 우울해져도 그 계산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가장 이기적인 것 같지만 결국 가장 이타적인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당신 은퇴의 진짜 출발선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에서 이 구조를 실제로 어떻게 숫자로 풀어볼지 좀 더 구체적으로 같이 뜯어보죠. 교실에서 분필 날리던 시절엔 누구도 상상 못했습니다. 교사 연금이 이렇게까지 빨리 무너질 줄은요. 그래도 교사는 안정적이다. 연금만 받으면 평생은 걱정 없다. 이런 말 이제는 누구도 쉽게 못합니다. 왜냐면 은퇴한 교사들 스스로가 먼저 말하거든요. 연금 받아도 못 살겠다. 이게 무슨 부자예요? 하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기대를 하고 은퇴하셨을 거예요. 나는 교사였으니까 국민연금보다 훨씬 많이 받으니까 그래도 여유 있게 살겠지. 그런데 막상 연금을 받아보면 그 금액이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듭니다. 특히 물가가 이렇게 치솟은 상황에선요. 은퇴 직전만 해도 이 정도면 괜찮겠지 했던 숫자가 은퇴 후 1년이 지나면 그냥 종이에 적힌 숫자일 뿐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되죠. 저도 이런 교사분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마음이 무거워요. 왜냐면 교사 연금 안정이라는 믿음 아래 오랫동안 살아오셨던 분들이 은퇴하고 나서야 아, 이게 아니었구나 깨닫는 모습이 너무 공감되거든요. 자식들 교육시키느라 집 한 채 겨우 유지하느라 노후 준비를 따로 할 여력이 없었던 분들도 많았고요. 결국 기대했던 건 연금 하나였는데 정작 그 연금이 은퇴 후 삶을 완전히 지탱해주지 못하니 공포가 밀려오는 겁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교사분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연금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모든 은퇴자에게 해당되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듣다 보면 섬뜩할 수도 있지만 미리 알아두면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은퇴 후 교사 연금이 왜 이렇게 빨리 무너지는지 많은 분들이 처음 실수하는 지점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연금 받으면 월세 생활비 정도는 충분히 되겠지라는 착각이에요. 예전에는 그랬죠. 물가도 낮았고 외식도 지금처럼 비싸지 않았고 의료비도 지금만큼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연금 250만 원, 300만 원 받아도 손에 남질 않습니다. 세금 나가죠. 건강보험료 나가죠. 기본 생활비만 해도 훌쩍 올라갔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은퇴 전에 계산했던 적정 노후 비용이 현실과 달라졌다는 겁니다.
20년 동안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말해볼게요. 20살이 60이 되는 동안 10,000원짜리 점심이 20,000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연금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죠. 물가 상승률 대비 연금 증가율이 턱없이 낮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너무 많은 교사분들이 나는 공무원이니까 건강보험료도 덜 나오겠지라고 오해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금액이 올라가면 건강보험료도 같이 올라갑니다. 특히 노후에 병원 갈 일이 많아지면 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실손보험이라도 유지하고 계시면 다행인데 갱신보험료가 너무 올라서 중간에 해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 순간부터 의료비 폭탄이 터지는 겁니다. 이제 이 상황을 더 생생하게 느끼실 수 있도록 실제 은퇴 교사 세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례 하나. 경기도에서 33년 교직 생활을 하신 A 선생님은 은퇴 뒤 290만 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했대요.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 전혀 아니었습니다. 매달 관리비와 보험료, 기본적인 공과금만 내면 100만 원이 훌쩍 넘었고요. 식비까지 하면 벌써 200만 원이 가까워집니다. 나머지 80만 원으로 병원비, 교통비, 예상 못한 지출을 감당하려니 적자가 나기 시작했고요. 결국 은퇴 8개월 만에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내가 평생 교사였는데 다시 일해야 하나? 이런 자괴감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례 둘. 부산에서 중학교 교사로 일하셨던 B 선생님은 아내와 함께 연금 43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두 분이 함께 받으니까 여유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문제는 부모님 병원비였어요. 어머니의 장기 입원비가 한 달에 120만 원 넘게 나가고 이동할 때마다 보호자 비용도 발생하니까 매달 200만 원 넘게 의료비가 나갔습니다. 결국 430만 원 연금에서 절반이 사라지는 구조였던 거죠. 연금이 많아지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건강보험료가 더 많이 빠져나가 놀랐어요. 하고 고백하시더군요. 사례 셋. 서울에서 고등학교 교사로 정년퇴직한 C 선생님은 은퇴 후 자녀에게 보탬이 되고 싶어 손주 교육비를 조금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금이 쌓이다 보니 1년에 600만 원이 나갔어요. 연금은 그대로인데 지출은 서서히 커졌죠. 은퇴 2년 차에 접어들자 통장이 빠르게 비어가는 게 눈에 보였고 그때서야 연금만 바라보고 살면 안 되는구나 하고 깨달으셨다네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지금 혹시 마음 한켠이 서늘하신가요? 내 얘기 같네 하고 느끼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교사 연금이든 공무원 연금이든 예전에는 평생 직장, 평생 연금이라는 공식이 통했지만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어요. 연금만으로 노후가 해결되던 시절이 끝난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금을 받는다고 안심하지 말고 오히려 연금이 있기 때문에 더 철저한 지출 관리가 필요합니다. 연금액이 많으면 건강보험료도 더 오르니 연금을 순수 생활비로 계산하지 말고 세후 실수령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하고요. 자녀 지원은 정말로 가능한 만큼만 해야지 은퇴 후 재정 구조를 흔들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은퇴 후 첫 1년입니다. 많은 교사분들이 바로 이 시기에 무너져요. 일단 지출 구조가 한번 잘못 잡히면 10년 동안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은퇴 직후에는 일부러라도 소비를 줄이고 의료비 보험료 세금 지출을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교사 연금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시대가 변했고 연금의 가치가 예전만 못하다는 걸 인정해야 현실적인 대비가 가능해져요. 연금 부자니까 괜찮다라는 말, 이제는 스스로 속이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걸요. 은퇴는 누구에게나 처음이지만 실패는 누구에게나 치명적입니다. 더 늦기 전에 알고 준비해야 은퇴 후에 공포가 아닌 안정이 찾아옵니다. 그럼 이제 은퇴 후의 불안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점들을 더 깊이 이야기해 볼게요. 은퇴 후에 경제적인 안정을 찾으려면 미리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럼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교사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면 다른 대체 수입원이나 저축, 그리고 투자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1. 연금 외의 대체 수입원 마련. 교사 연금이나 공무원 연금만으로는
점차 커져가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은퇴자들이 대체 수입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취미로 시작했던 작은 가게 운영이나 노후를 위한 온라인 쇼핑몰 등을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사업을 할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작은 일자리라도 찾아서 지속적으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은퇴 후에도 프리랜서나 재택근무를 통해 수입을 얻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신의 전문성을 살리는 일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교사였던 분들이 과외나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경력도 살리고 집에서도 할 수 있어 부담도 덜하면서 안정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죠. 2. 자산 관리와 투자. 이제는 저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은퇴 후에는 자산 관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산을 잘 운용하지 않으면 물가 상승률이나 예기치 못한 지출에 쉽게 무너지기 쉽습니다. 주식이나 채권,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은퇴자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동안 직장에서 일하면서 바빠서 직접 투자에 신경을 쓸 시간이 없었을지 몰라도 이제는 그 시간을 자산 운용에 투자할 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투자의 리스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특히 연금을 기반으로 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안정성 있는 투자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형 상품이나 저위험 채권에 대한 투자는 은퇴 후 안정적인 수입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고위험 고수익 투자에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3. 의료비와 보험 관리. 은퇴 후 가장 큰 부담 중 하나는 의료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에 가는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의료비는 점차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건강보험이 잘 되어 있다고 하지만 일부 치료비는 자기 부담금이 크고 만약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은퇴 전에 보험 계획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손보험을 포함한 다양한 건강보험 상품을 잘 살펴보고 나이에 맞는 보장 범위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 전에 의료비 지출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이 필수입니다. 4. 자녀와의 관계 조정. 자녀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주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비나 주택 문제 때문에 자신이 감당해야 할 비용을 미루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은퇴 후에는 자녀와의 재정적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모든 걸 맡기지 않고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자산 운용을 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자기 노후를 안정시키는 방법을 찾는 것이죠. 물론 자녀가 도와줄 수 있다면 큰 힘이 되겠지만 은퇴자 스스로가 자신의 재정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녀와도 이 문제에 대해 사전에 대화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은퇴 후의 삶은 철저한 준비가 없으면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교사 연금은 물론 공무원 연금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수입원과 자산 관리가 필수입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보험 관리도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의 삶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실질적인 준비를 시작해야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는 은퇴 후 한국 가면 생활비 훨씬 싸지고 더 편해진다는 말을 거의 믿지 않습니다. 더 정확히 말할까요?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짐 싸는 순간 인생이 예상보다 훨씬 거칠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목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래서 다들 다시 미국 가는구나. 이건 자극적인 낚시가 아니라 실제 은퇴자들의 진짜 고백에서 나온 문장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죠? 한국 물가가 예전 같지 않더라. 살아보니 월 20만 250으론 택도 없더라. 결국 의료비, 주거비, 자녀 문제 다 합치니까 미국이 낫더라. 근데 우리 솔직히 인정합시다. 막상 내일이 되기 전까지는 이런 얘기 듣고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나는 좀 다르지 않을까? 나는 검소하게 살면 되니까
괜찮을 거야. 바로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막연한 낙관 vs 지혜로운 계산. 사람들은 이상하게 은퇴 생활비만 나오면 숫자, 감각이 흐릿해집니다. 현실은 엑셀인데 머릿속은 동화책이에요. 그래서 한국으로 역이민했다가 12년 안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면서 이런 말을 꺼냅니다. 아, 그래서 다들 다시 미국 가는구나. 이제야 알겠다. 여러분, 한번 진짜 솔직하게 같이 뜯어봅시다. 우리가 왜 이렇게 은퇴 자금 계산을 미루는지, 왜 통장, 연금, 의료, 비환율 같은 단어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거리면서 뭐 어떻게든 되겠지 모드로 도망치는지부터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건 욕망과 방어 기제의 아주 교과서적인 작동입니다.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욕망이 동시에 있어요. 하나는 지금이라도 좀 쉬고 싶다, 편해지고 싶다는 욕망. 또 하나는 망하면 어떡하지, 불안하다는 생존 욕망. 이 두 욕망이 싸우기 시작하면 뇌는 이렇게 결정합니다. 그래, 그냥 대충 낙관해버리자. 계산을 안 하면 당장은 편하니까. 그래서 생기는 게 바로 막연한 낙관입니다. 막연한 낙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가면 월 250만이면 충분하다던데? 미국에만 안 살면 의료비 걱정은 덜하겠지? 연금 300만이면 애들한테 손 안 벌리고 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이 말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대부분 이미 은퇴를 앞둔 사람, 얼마 안 남은 사람, 이미 짐을 싸고 있는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냉정한 계산은 너무 아프니까요. 고통스러운 진실을 피하고 싶을 때 우리 뇌는 숫자를 버리고 문장을 선택합니다. 뭐 괜찮을 거야. 이게 가장 강력한 방어 기제입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세 가지로 풀어볼게요.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라는 걸 몸으로 느끼실 수 있게요. 첫 번째는 너무 낙관적으로 잡았다가 무너진 사례입니다. 60대 중반 부부, 미국에서 오래 살다가 한국으로 역이민을 갑니다. 둘이 계산해 본 적은 있어요. 우리가 한국에 가면 월 250이면 충분하지 않겠어? 집은 전세 맞춰놓고 소박하게 살면 되지. 처음 3달은 괜찮았습니다. 마트 가서 장 보는데 대충 4,050만 원 안에서 해결되는 것 같고, 교통비도 싸게 느껴지고 외식도 몇 번은 미국보다 싸다 싶었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일상이 자리 잡으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입원하시면서 한 달에 5,070만 원씩 병원비, 간병비가 나가고 본인들도 정기검진약 값과 치료까지 넣으니까 의료비로만 한 달에 30만 40만 원이 추가됩니다. 겨울엔 관리비 폭탄이 떨어지고 여름엔 전기요금, 가스요금이 올라가고 명절 제사 친척 모임에 들어가는 돈까지 더하니까 둘이 예상했던 월 250만이면 된다는 계산은 1년도 못 가서 깨져버립니다. 실제 체감 지출은 한 달 32만, 350만. 두 분 말로는 조금만 여유 부리면 400도 금방이더라 였습니다. 그때부터 방어 기제가 다시 작동합니다. 조금만 더 아끼면 되지 뭐. 올해만 좀 버티자.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죠? 은퇴 후에 올해만이란 말은 거의 평생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걸요. 둘은 점점 더 바깥 활동을 줄이고 건강검진도 미루고 만남도 줄이고 난방도 줄이고 그렇게 존재 자체를 줄이는 방식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런 말을 나눴다고 해요. 야, 우리가 뭐하러 한국까지 와서 이러고 살아야 하냐. 결국 두 분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완전히 마음이 설렜던 한국행은 학습 비용이 너무 비싼 실험으로 끝났죠. 그리고 공항에 도착해서 진짜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 이래서 다들 다시 미국 가는구나. 두 번째 사례는 반대 방향입니다. 지나치게 겁먹고 돈만 쌓다가 삶의 질을 망친 경우입니다. 이분은 미국에 남은 70대 초반 남성입니다. 소셜연금과 개인연금, 약간의 저축을 합치면 환율 따져도 한 달에 한 35만 400만 원 정도는 안정적으로 나오고 집도 렌트가 아니라 오래된 자가입니다. 숫자만 보면 굶을 걱정은 없어요. 하지만 이분 머릿속에는 이런 스키마가 깊게 박혀 있습니다. 혹시라도 모자라면 어떡하지? 의료비 한번 터지면 다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실제 생활은 어떠냐면 마트에서 세일 아닌 건 웬만하면 안 사고 고기 과일은 늘 다음에 여행은 평생 나중에 병원도 조금만 더 참았다가
저축은 쌓이는데 삶은 점점 말라갑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건 불안 회피형 방어 기제입니다. 불안이 너무 커서 인생 전체를 비상사태 모드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현재의 나에게 쓰는 돈은 죄책감으로 느끼고 미래의 나만을 위해 돈을 쌓다가 정작 미래의 내가 그 돈을 누릴 체력과 건강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분이 어느 날 이런 말을 하셨어요. 돌아보니까 은퇴 후 10년을 돈 지키는 삶으로만 보냈다. 근데 웃긴 건 남은 돈보다 잃어버린 시간이 훨씬 아깝다는 거다. 여러분, 이건 또 다른 의미의 멍청한 이기심입니다. 남들처럼 과소비를 한 것도 아니고 남에게 다 퍼준 것도 아닌데 결국 자기 인생을 잃어버린 이기심이에요. 세 번째는 지혜로운 이기심으로 살아가는 성공 사례입니다. 이분은 60대 후반 부부인데요. 은퇴를 앞두고 아주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면 한 달에 얼마, 한국에 살면 한 달에 얼마, 두 나라를 섞어서 살면 얼마가 필요한가? 그래서 이런 구조를 만들어냈어요. 미국에서는 의료보험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한국에서는 생활비 사회적 관계 문화 생활을 활용하는 방식으로요. 연간 예산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미국에서 78개월, 한국에서 45개월. 연간 생활비는 달러 기준으로 대충 얼마, 원화로는 어느 정도.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를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숫자를 맞추는 방식으로 갔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적어도 1년에 2번은 여행을 가고 싶다. 한 달에 2번은 친구들과 외식을 하고 싶다. 손주들에게 줄 수 있는 건 돈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이동이 너무 잦지 않도록 동선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욕망부터 솔직하게 드러냈습니다. 하고 싶은 걸 인정해버린 거죠. 그 다음에 현실적인 숫자를 냉정하게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한 달 살기는 대략 200만 250만 사이, 미국에서의 생활비는 보험 포함 300만 350만, 연간 의료 예상치 못한 지출 버퍼로 플러스 알파. 그리고 소득 쪽에서는 연금이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을 채우기 위해 주 2회 파트타임 일을 선택했습니다. 자존심 내려놓고 건강 허락하는 선에서 딱 이 정도. 이게 지혜로운 이기심입니다. 내가 편하려고라는 마음을 숨기지 않고 그 욕망을 장기적인 구조 안에 집어넣는 것. 이 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우리 욕심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 욕심이 버틸 수 있는 구조를 숫자로 만드는데 시간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는 한국에 있어도 미국에 있어도 불안이 덜합니다. 여러분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첫 번째 부분은 원하는 삶의 그림은 있었지만 숫자가 없었습니다. 월 250만이면 되겠지, 한국이니까 싸겠지라는 막연한 낙관이 전부였죠. 두 번째 분은 숫자는 충분했지만 욕망을 억압했습니다. 나를 위해 쓰는 돈은 죄다 사치라고 취급하면서 삶의 색깔을 스스로 지워버렸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욕망을 인정한 다음 숫자를 붙였습니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삶을 유지하려면 연간 얼마가 필요하고 그걸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를 정면으로 본 거죠. 결국 이 차이가 괜찮을 줄 알았는데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삶과 둘 다 활용하면서도 불안에 끌려다니지 않는 삶을 갈라놓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심리 얘기로 돌아가 볼까요? 사람들이 왜 은퇴 자금 계산하기를 이렇게 싫어할까요? 여러분도 아마 느껴보셨을 거예요. 연금, 세금, 보험, 환율, 물가, 주거비. 이 단어들만 종이 위에 써도 숨이 턱 막히죠. 우리 뇌는 불편한 현실을 만나면 두 가지 전략을 씁니다. 하나는 억압입니다. 아예 생각 자체를 밀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아, 머리 아프니까 나중에 보자. 그래서 통장 정리는 늘 미뤄지고 연금 내역은 봉투째 서랍 한쪽에 쌓입니다. 또 하나는 합리화입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주변 보니까 나보다 못 모은 사람도 많더라. 아직 건강하니까 나중에 아르바이트라도 하면 되지.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우리는 막연한 낙관이라는 달콤한 거품 안으로 들어갑니다. 현실은 그대로인데 마음만 잠깐 편안해지는 상태죠. 근데 이게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막연한 낙관은 죄책감이 없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괜찮을 거야. 이 말 안에는 반성의 여지도, 계산의 여지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구분하고 싶습니다. 멍청한 이기심 vs 지혜로운 이기심. 멍청한 이기심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충 남들만큼 모으면 되겠지. 한국 가면 싸다던데. 연금 300이면 어디 가서 굶지는 않겠지. 이건 전부 문장이지 숫자가 아닙니다. 내가 실제로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속도로 돈을 쓰며 살지. 한 번도 제대로 그려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말들만 골라 붙인 거예요. 반대로 지혜로운 이기심은 아주 조용하게 말합니다. 나는 어떤 리듬으로 살고 싶은가? 한국, 미국 중 어디에서 어떤 비율로 시간을 보내야 내 마음과 몸이 제일 편안한가? 그렇게 살기 위해 필요한 현실적인 월 생활비는 얼마인가? 그 돈은 연금 저축일에서 각각 얼마씩 가져와야 무리가 없나? 지혜로운 이기심은 나를 위해 사는 마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나 편하려고 이 계산하는 건데요. 라고 당당하게 말해요. 하지만 그 편안함이 오늘만 좋은 느낌이 아니라 10년, 20년 뒤에 나까지 포함하는 편안함인지 확인합니다. 여러분, 이래서 다들 다시 미국 가는구나라는 한탄을 그냥 뒷담화로만 듣고 넘어가실 건가요? 아니면 미래에 내 입에서 나올 수도 있는 경고로 들으실 건가요? 은퇴 생활비는 감으로 잡는 순간 이미 멍청한 이기심의 영역으로 넘어간 겁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더라는 말 속에는 그 남들이 실제로 어떤 표정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정보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대충 남들 수준에 맞추는 은퇴 설계는 이제 그만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멍청한 이기심입니다. 남들 눈치 보면서 남들 말만 듣고 정작 내 욕망, 내 불안, 내 건강, 내 가족의 현실은 외면하는 태도예요. 나와 가족이 진짜 어떻게 살고 싶은지, 어느 나라에서 어떤 속도로 어떤 리듬으로 늙어가고 싶은지 그 그림을 먼저 솔직하게 꺼내 놓으세요. 그리고 그 그림 위에 숫자를 냉정하게 얹어보셔야 합니다. 월 250이면 되는 삶인지, 연금 300이면 충분한 삶인지, 아니면 내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 애초에 그 숫자로는 절대 버틸 수 없는 구조인지. 그 과정을 피하지 않고 끝까지 마주하는 것, 그게 바로 지혜로운 이기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해집시다. 우리는 다들 결국 나를 위해 삽니다. 그걸 부정한다고 해서 고결해지는 것도 아니고 억압한다고 해서 멋져지는 것도 아닙니다. 차라리 이렇게 말하는 게 낫습니다. 네, 저는 제가 편하려고, 제가 불안하지 않으려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함께 평안했으면 해서 오늘 이 숫자를 냉정하게 들여다봅니다. 이게 바로 은퇴를 망치지 않는 이기심이고 다시 미국으로 도망치듯 돌아오지 않게 만드는 지혜로운 이기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남들만큼이라는 말 대신 나답게라는 말로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남들 기준의 은퇴 생활비가 아니라 나와 가족이 진짜 원하는 삶을 버티게 해줄 현실적인 숫자. 그 숫자를 찾아내는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막연한 낙관에 기대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래서 다들 다시 미국 가는구나라는 말은 뉴스 속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피해간 함정에 대한 소름 돋는 복습이 되어줄 겁니다. 평생 벌어 쌓아온 노후가 연금 첫날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다는 말, 정말 과장이 아니라는 걸 아시잖아요. 저도 처음엔 설마 그렇게까지 했는데요. 실제 60년 대생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게 뭐야, 이 돈으로 어떻게 살아. 연금이 들어온 날이 기쁨의 날이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경고장이 되어버린 순간.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바로 그날부터 공포가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 세대는 늘 이런 희망 섞인 말을 듣고 자랐잖아요. 니들 나이쯤 되면 연금 나와서 편하게 산다. 국가가 어떻게든 지켜준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은퇴할 나이가 됐을 때 돌아온 건 기대와는 너무 다른 월 몇십만 원대의 연금, 거기에 물가 보험료 세금은 몇 배로 치솟아버린 현실이었죠. 그러니 연금 들어온 날 통장 보면서 허탈함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주변 친구들도 똑같이 무너지고 있었다는 걸 알고 더 공포스러운 거예요. 아, 우리 세대 전체가 위험하구나. 이 사실이 진짜 무섭습니다. 특히 60년 대생들은 부모 부양도 해봤고 자녀 교육비에 허덕였고 집 한 채 마련하느라 죽도록 일했던 세대예요. 그래서 그래도 연금은 나오겠지 하고 버텼던 거고요.
하지만 은퇴하고 연금 첫 회차 받는 순간 현실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 버립니다. 내가 이걸로 평생 살아야 한다고? 그 순간 다리가 풀리고 갑자기 5년 뒤, 10년 뒤가 무서워지죠. 잠 못 이루는 밤이 그날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포스럽게만 보이던 현실도 사실 하나씩 구조를 이해하면 왜 이렇게 어려워졌는지 보이고 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길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60년 대생 세 분의 사례를 통해 지금 어떤 문제들이 우리 노후를 흔들고 있는지 그리고 그 위에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하는지를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편하게 들으시면서 아, 저 사람도 저렇구나.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하고 공감해 보세요. 첫 번째 사례는 서울에 사는 60대 초반의 김 선배님 이야기예요. 평생 공무원으로 근무했고 퇴직할 때까지 주변에서는 공무원 연금이면 노후 걱정 없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대요. 그런데 연금 첫 지급날 통장을 보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본인은 최소한 150에서 200은 나오겠지 예상하셨는데 각종 공제 빠지고 실제 들어온 금액은 생각보다 훨씬 적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금액으로 서울에서 월세, 관리비, 보험료, 식비를 충당하니까 남는 게 거의 없다는 겁니다. 본인은 정말 절약하는 편인데도 매달 적자가 생기기 시작했고 연금이 노후 보장이 아니라 버티기 게임의 시작처럼 느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30년 넘게 살던 동네를 떠나 외곽으로 이사했습니다. 연금으로는 생활이 안 버텨지니까요. 이걸 두고 김 선배님이 하신 말이 잊히지가 않아요. 나는 평생 나라 믿고 살았는데 나이 들어 처음으로 나라가 무섭더라. 그 한마디가 진짜 우리 세대 심정을 너무 잘 보여줍니다. 두 번째 사례는 사교육으로 아이 둘을 대학까지 보낸 60년 대생 맞벌이 부부예요. 이분들은 직장 생활하면서도 늘 노후가 걱정돼서 개인연금도 꾸준히 넣고 종신보험까지 챙겼어요.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연금이 들어오니까 문제는 완전히 다른 데서 터졌습니다. 바로 현실 물가였어요. 연금 총액만 보면 괜찮아 보였는데 매달 보험료, 주민세, 교통, 비식료품, 도시가스 사용량 조금만 늘어도 금액이 훌쩍 뛰는 구조가 된다 보니 체감은 완전히 달랐던 거죠.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준비했다고 생각했던 분들이었는데도 연금 들어온 날부터 멍해지고 계산기를 붙잡고 또 붙잡고 결국 이 부부는 은퇴 후 여행 계획도 미루고 자녀한테 조금씩 도와주기로 했던 것도 모두 중단했어요. 부모로서 미안함이 남지만 우리가 먼저 살아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컸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또 많은 60년 대생이 겪는 현실적인 고통입니다. 내가 준비가 부족했던 게 아니라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한 거예요. 세 번째 사례는 지방에서 작은 자영업을 하다 은퇴한 성수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자영업 특성상 국민연금 납부액이 고르게 유지되지 못했고 매달 납부를 쉬었던 시기도 많았어요. 결국 연금 첫 지급액은 기대보다 훨씬 낮게 나오게 됐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자영업 은퇴자 대부분이 그렇듯 이분도 은퇴하면 지출이 줄어든다고 믿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와 약값이 늘고 움직임이 줄면서 식비나 택시비가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가는 구조가 되어버렸어요. 그나마 집이라도 있으면 버틸 수 있는데 대출 상환이 남아있으니 연금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았고 결국 은퇴 후에도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겨우겨우 생활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성수님이 하신 말은 진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나는 늙어가는데 돈은 젊을 때처럼 계속 나가더라. 이 말이 은퇴 세대의 현실 요약본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사례가 보여주는 공통점은 아주 단순해요. 문제는 연금이 적어서만이 아닙니다. 우리 세대가 마주한 진짜 공포는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이 너무 빨리, 너무 크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어떻게든 버텨도 10년 뒤에는, 20년 뒤에는 그 불안이 연금 첫날부터 밀려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무너졌다고 표현합니다. 그렇다고 비관만 하는 건 해결이 아니죠. 오히려 지금 이런 현실을 정확히 알고 나면 고쳐야 할 포인트가 이젠 명확해집니다. 고정비 지출을 줄이고 불필요한 보장을 손보며 의료 주거식비 중심으로 구조를 다시 짜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노후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미 늦은 게 아니고
방향만 바로 잡으면 앞으로 남은 2030년은 우리가 충분히 살만한 노후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지금 나도 연금 첫날 충격받았다. 이런 분들 자신만 그런 게 아니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60년 대생 대부분이 같은 상황이고 같은 해결을 찾아가는 중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내가 진짜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노후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많은 60년 대생 분들이 연금 첫날 충격을 겪고 난 뒤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난 이제 뭐부터 해야 하지? 이 막막함이죠. 사실 이 감정은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평생 회사 다니고 아이 키우고 대출 갚고 부모님 모시느라 정신없이 살다 보면 나 자신을 위한 계획을 세울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러다 은퇴하고 연금 들어오고 갑자기 시간이 많아지니까 오히려 머리가 하얘지는 겁니다. 자유가 아니라 불안이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연금액은 똑같아도 훨씬 안정적으로 지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예요. 이제 돈을 더 버는 게 아니라 지출 구조를 새로 짰다. 예전에는 소득이 지출을 끌고 갔다면 은퇴 후엔 지출이 소득을 끌고 가거든요. 이걸 이해하는 순간부터 진짜 노후가 다시 시작돼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은 보험만 다시 정리해도 매달 10몇만 원씩 줄었고 어떤 분은 주거비 구조를 손봤더니 생활이 완전히 안정됐어요. 또 어떤 분은 반대로 생활비를 너무 줄이려고만 해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적정한 소비라는 기준을 잡고 나니까 훨씬 여유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답은 절약이 아니라 재정의 균형을 다시 잡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말 많이들 놓치는 게 하나 있어요. 은퇴 후에는 인간관계가 돈만큼이나 큰 변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나면 밥값 들어가고 선물해야 하고 경조사 챙겨야 하고 이런 것들이 연금보다 훨씬 빠르게 통장을 잠식해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관계를 줄이라는 게 아니라 관계의 방식을 바꾸라. 커피 한 잔이면 충분한 만남도 있고 돈 들어가는 모임은 자연스럽게 정리해도 괜찮아요.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질이 중요하지 양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이 바로 두 번째 선택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선택은 은퇴였고 두 번째 선택은 어떤 노후를 살 것인가를 직접 구성하는 시기예요. 누구도 대신 만들어주지 않아요. 국가도 회사도 자녀도 아니에요. 연금 첫날 충격은 사실 우리에게 이제 스스로 제대로 준비하라는 신호예요. 그 신호를 무섭다고 피하면 계속 흔들리고 그 신호를 받아들이면 노후의 플레이어가 내가 됩니다.